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뭐 강의라고 해야 거창하면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의사들이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알기에 의사들이 많은 걸 알 것 같죠? 많은 걸 잘 모릅니다.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안 가르쳐줘요. 무지무지 많은 그 공부량이 엄청나요. 공부량이 진짜 살인적입니다. 공부량은 살인적인데 정작 필요한 걸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운 것도 제대로 못 써먹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이게 기초 이야기라고 하죠. 기초. 여기 베이직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해부학은 잘 써요. 특히 외과계 동의사들은 해부학은 잘 씁니다. 그런데 생리학, 피지올로지라고 하죠.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간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그 작용을 몸에서 소화기관도 되고 이게 해독기관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냐. 간, 뭐 여러 가지 장기, 폐, 뇌, 눈, 소화기관, 모두가 대장, 소장, 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생리학 같은 걸 갖다 제대로 활용하는 의사수가 매우 적습니다. 극소수예요. 진짜 뭘 가르치는 그분들이 성적은 저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안 써먹어요. 그냥 다른 미국에서 무슨 권위자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공부한 건데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최신 지경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갖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밥 먹고 사는데 그 지장이 없어요. 몰라도 그분들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인 이거 모르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생기는 것만 정확히 알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갖다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필수죠. 왜냐? 사람이 이제는 지금 웰빙이라는 걸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웰빙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웰빙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가 웰다잉 잘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죽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꺼림칙하고 그렇지만 죽음도 어떻게 죽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와 많은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맨날 매우 사랑하고 어머니가 매우 자애스러웠던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노인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 인격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해심 많던 그 어머니가 대단히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의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봅시다. 애들은 보통 어른 한 명만 붙어 있어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치매 걸린 노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눈을 잠깐 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면 애들은 사실 조금 걸어봤자 얼마를 걸어갑니까? 그렇지만 노인 같은 경우는 몰라요. 아주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면 몰라도 잘 걷는 분 같은 경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특히 도시 같은 곳에서 인파 사이에 묻혀버리면 이거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였어요. 두 사람을 가정주를 갖다 하나는 입주해서 내내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하고 출퇴근하면서 밥 지어주고 청소하고 하는 두 사람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행히 재산이 있어요. 좀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한테 물려받기로 돼 있던 재산 포기하자.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그걸 다 어머니한테 쓰기로 하자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형제들끼리 결의가 좀 잘 됐어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이 다 깨져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악몽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어머니같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암에 걸려 죽게 해주려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완전히 주변 사람들의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난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고 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는 이제는 어머니가 빨리 근데 어머니 그 마음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해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당연하고 몰라 좀 우리가 요즘 사이코패스 얘기 많이 하죠. 사이코패스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런 생각할 수밖에. 그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지?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다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삶을 즐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충만한 삶을 갖다, 삶의 즐거움을 갖다 즐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모든 의심, 쟤네들이 날 어디다 갖다 버릴지도 몰라? 뭐 그런 의심 그런 것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일부에게만 일어났어요. 왜냐? 여러분 그분들이 그만큼 오래 살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평균 수명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 50대인 사람들은 많은 수가 90세를 넘길 겁니다. 95세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학이 삶의 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쪽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그 트렌드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자들이 얼마나 어떤 병에 관심이 많은가예요. 미국의 부자들, 특히 미국의 부자들, 슈퍼리치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빌 게이츠 수준이 빌 게이츠도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부자, 미국 근현대 부자의 원조라고 하면 존 록펠러가 실제로 가진 부의 규모는 그때 당시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빌 게이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존 록펠러가 손자가 폐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왔습니다. 나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인데 내 손자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 손자 같은 경우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학교를 갖다 두 개를 세웠습니다. 하나가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 시카고 대학교는 존 록펠러가 세운 학교예요.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교고 하나는 뉴욕에 있는 존 록펠러 대학교입니다. 존 록펠러 대학교는 세계적인 의대예요.
상당히 많은 수의 의과대학만 있어요. 의대하고 생명과학만 있는데 대학교만 있는데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야지 이제 발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도 마찬가지. 스탠포드 대학교도 이게 다 보면 악덕 부자들이에요. 악덕 부자들 그 사람들이. 예. 요즘 뭐 우리가 보는 재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 존 록펠러나 지금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를 이룰 때까지 이룬 과정하고 비교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노는 거, 그걸 갖다 좋은 쪽으로 쓰게 된 게 결국은 자기 자식이 죽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도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은 물려줄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걸로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좀 서설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러니까 의학 발전 자체가 이렇게 부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펀딩이 왜냐면 이 도네이션을 하면은 내가 이걸로 돈을 써달라고 하면 그대로 써줘야죠. 그 연구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감염 이야기였다가 두 번째로 좀 지나니까 심장이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하드어택으로 쓰러져서 죽으니까 카디올로지가 그러니까 심혈관 내과 카디올로지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콜로지, 암, 종양암이죠. 악성 종양이 연구하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경과 쪽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불과 2000년대 들어와서 그렇죠. 그 신경의학이 좀 태동하는 게 제가 학교 졸업하던 때예요. 제가 학교를 1995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좀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구를 안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습니까? 도사들이니까 아니잖아요. 다 연구된 결과 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물론 대가들은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인스팅트라고 해야 되나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 다닐 때 은사 한 분이 아무래도 탄 음식이 암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탄 고기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훨씬 이후에 밝혀지니까 입증돼서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관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가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자꾸 그 결과를 내고 자기도 자꾸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프로젝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항우울제가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전 미국에, 전 국내에 진짜 좀 위험한 약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여기 캐나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특히 많이 씁니다. 하도 많이 써서 내가 쓰는 사람 많아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안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마약성 진통제 처방 아니야? 아니, 나 여태까지 하나도 처방 안 했대. 여기는 정말 처방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항우울제 이게 이제 프로작이 이제 처음에 출발점이고, 이제 제가 옛날에 먹었던 상환계는 이제 안 써요. 실질상 3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는 쓰고, 이거는 그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요.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예요.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세로토닌을 갖다 이제 신경 말단에서 제우스라는 걸 억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요즘은 이걸 이제 항우울제 쓴다는 게 다 이거 아니면 노르에핀 셀렉티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디어테이크인 약간 좀 너무 전문적인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걸 갖다 의사들이 메커니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는지 의사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40%도 많이 봐준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환자들은 완전히 장님이고 의사들은 좀 약간 조금 더 잘 보이는 장님이에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옴니포텐트로 굉장히 좀 전지전능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중년 기억력 강퇴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갖다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걸 갖다 모르면요, 그 상황이 닥치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어느 정도는 이게 실제로 다른 얘기 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 두 개가 연결됩니다. 앞에 놓여 있죠. 이게 슬립 듀레이션 리커멘데이션. 이게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몇 시간을 자는 게 바람직하냐, 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이 슬립 파운데이션 오가니제이션에서 미국 이건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주도를 하죠. 주기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 바꿉니다. 근데 점점 짧아지죠. 점점 짧아집니다. 제 강의가 너무 좀 지루하시네요. 아니 저는 되도록이면은 전문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네. 아니 생각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해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 쓰면은 이게 사실 못 알아들어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근데 아까 저기 항물질 같은 계통 같은 거는 진짜 전문적인 건데 그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고 다들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모든 항물질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충동된 사람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건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이고 이게 어디 뭐 어떤 권위자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을 잘못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죠. 잘못하면 의료계에서 쫓겨나요. 제가 특정 암에 걸린 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됐었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이건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치료가. 그 치료가 안 받은 사람은 8년 사는데 그 치료 받으면 2년 살아요. 그럼 그 치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웹사이트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끝내 의사 말을 듣고 이분이 나가셨습니다. 그 치료가. 그게 무슨 치료인데요?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 약을 써요? 뭐 지금 좀 전에 말한 거요? 네.
환자. 이건 캐나다 경우였어요. 예, 그런데 한국 의사도 써요. 예, 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서 배워야 될 건 많이 안 배워요. 영양학 몇 시간 배우는 줄 아세요? 1시간 배워요. 1시간. 감기에 대해서 대부분 환자들이 감기로 먹고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 환자들 대부분 감기 환자였어요. 감기 몇 시간 배우는 줄 아세요? 1시간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좀 약간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진짜 교수님이 그래요. 나 이 환자 이거 평생 한 번도 못 봤는데 생각해보면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그 대사 질환인데 선천성 대사 질환. 그러니까 소아과는 그 유대인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병이 많아요. 근친혼이 많기 때문에. 그 대사 질환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대사 질환이면 옛날에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로렌조 오일.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닉 놀테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이제 지방 대사 질환. 결국은 그 부모가 치료법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치료법은 찾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애가 지능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젖도 못 먹어요. 엄마 젖 먹으면 얘가 바보가 돼요. 죽던지. 네, 페니케토닉이라 이렇게 제일 그건 흔해요. 그거는 엄마 젖 특정 아미노산을 갖다 아미노산이나 특정 지방산 같은 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독이 됩니다. 죽던지 아니면은 어떤 장둘레, 그러니까 브레인, 그러니까 뇌 같은 장애가 생기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에 대해서 지금 왜 잠을 갖다가 지금 잠하고 왜 어떻게 기억력장애랑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럼 잠의 기능을 갖다 자기라는 것이 한국에서 요즘에 방송 제일 많이 타는 잠 쪽에 제일 많이 타는 친구가 저랑 같이 있는 거죠. 한신교가 방송 많이 나와요. 신경과학이에요. 지금 돈 잘 벌고 있을 거예요. 방송도 많이 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잠에 대해서 100%다 그냥 연구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에 의해서 의학은 발전해요. 부자들이 어디다 돈을 갖다 많이 펀딩을 하냐. 그러니까 디도네이션을 하냐. 두 번째가 제약회사가 이익 관련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동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의 분야의 연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런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그러니까 연구가 너무 적으니까 한마디로 그거 연구 하나 가지고 의사들이 추리하는 듯이 해야 돼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이게 연구가 돼야지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걸려도 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전되면요, 안 걸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을 예방 못하고 있어요. 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제가 자꾸 3000% 빠지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 잠에 대해서 의사들도 잘 정의를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수면 장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잠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잠이 왜 필요한지 의사들이 진짜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도 잠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개업이긴 하지만 의학 박사도 있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죠. 그리고 저기 전문가 논문 자체는 그 키데니죠, 키데니. 아시죠? 신장 생리학이에요. 근데 논문 자체, 논문은 소아과학 교실에서 줬지만 요즘같이 뭐 논문 표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표절할 논문도 없으셨어요. 그때 참고 문헌이 불가리아에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표절합니까? 근데 그런 분도 잠이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뇌 전문가가 아니에요. 뇌 전문가 동경대학교 그분 성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3시간 수면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와, 3시간 수면법. 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와, 야, 3시간만 자면 얼마나 좋아. 21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동경대학교 정신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1970년대.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나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나 일제 잔재. 아버지도 항상 강조하신 게 월월화수목금. 옛날 일제 시대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이 살자. 그게 일제 말에 미국하고 이기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시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지금은 잘못된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요.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 잠을 재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수면 박탈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사람이 고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문입니다. 정말 고통스럽답니다, 진짜.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수면이 모자라면요 행군 중에 잡니다. 걸어가면서 잡니다. 걸어가면서. 야간 행군 하거든요. 밤 중에 군대는 야간 행군은 걸어가면서 자요. 사람이 근데 그 뇌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연구를 갖다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잠이 버려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뇌에서. 근데 이게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도 뭔가 머릿속에 뭐 노폐물 있는 게 자고 나면 가뿐해지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뭔가 저기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밝혀진 게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노폐물이 제거된다는 거. 왜 깨있을 때는 안 될까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다니는 길 청소를 언제 하죠? 밤에 하죠. 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노폐물 제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노폐물 제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좀 이따가 말할 기억력 문제가 이 노폐물이라고 봐요. 특히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 문제가 이 노폐물 중에서 여러 노폐물 중 대표적인 한 노폐물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뇌성수. 그게 문제예요. 마트리제이션이에요. 뇌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의 시대적 비극입니다. 애들 잠을 안 자고 미친 겁니다. 뇌가 성숙이 안 됩니다. 실제로. 뇌가 잘못된 방향. 근데 크리티컬 피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티컬 피어리가 있어요. 근데 크리티컬 피어리도 쉬운 말로 하면 골든 타임. 이때 잠을 안 재우면, 그러니까 몇 살 때 이 커가는 애들한테 잠을 안 재우면요, 그게 영향이 인생 내내 갑니다.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억력 문제예요. 사실 잠을 안 자면 기억을 못 해요. 이거는 이제 기억이 정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 낮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5일 전 오후 5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거 다 기억하면 화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옛날에 그 레인맨 영화 아시죠? 레인맨 영화. 그런 자폐증 환자들은 다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잘 때 그걸 다 정리해서 기억할 건 그러니까 기억 창고에 이제 기억할 것은 집어넣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아주 깊숙한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잘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잠을 안 자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잠을 자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태까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높이 문제 건데 다부의 성숙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슬리프 듀레이션 리코멘데이션 여기 애들 이만큼 재워야 되는 거예요. 25세까지 뇌 성숙이 진행됩니다. 25세까지. 물론 그 후에도 잘 만큼 자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게 애들을 갖다 이만큼 잠을 안 재우면요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요. 실제로 생각에 사고 능력에 장애가 생겨요. 근데 요즘 애들 한국에서 고등학생들 보통 5시간 지금 4시간 나오지. 근데 지금 여기서 키즈라고 했죠. 14에서 17, 17살 여기 도표를 봐주세요. 여기서 7시간까지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시간까지는 그나마 낫다. 그 밑에는 안 된다예요. Not recommended예요. 그러면 애들이 7시간보다 안 자면요 뇌에 성숙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뇌세포 있잖아요. 뇌세포도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학설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뇌성숙하고 뇌성장하고 다릅니다. 성장은 세포가 분열돼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성장입니다. 그로스는. 근데 머추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네트워크. 한 사람 두뇌의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전 북미의 통신망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생물 시간에 흔히 나오던 뉴런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엘 전선 같은 게 있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부가 시냅스다. 제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이게 연결이. 이 연결되는 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머추리제이션이에요. 이게 다 연결됐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연결이 우리가 잘하면 애들이 단순화가 어떤 거는 퇴화될 건 퇴화되고 발전돼야 될 건 발전되고 각자 달라요. 왜냐면 각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야구 선수 뇌하고 공부만 한 사람, 사법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뇌가 똑같이 발전합니다. 같이 발전할 수가 없죠.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머추리제이션, 뇌 성숙이에요.
뭐 다른 용어를 씁니다. 다른 용어 아주 그 복잡한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보다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아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데 지금 잠을 갖다 4-5시간을 재우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에서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이가 몇 살이죠? 10살, 7살, 네. 4살. 네, 복 받은 거예요. 저희 집 애도 복 받은 거고 저는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서 8살 그레이드 3밖에 안 됩니다. 네, 저는 나이가 50이 다 됐으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결혼도 6년을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진짜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면 여기서 자라면서 청소년기 보내는 건 행운이에요. 한국은 너무 불행해요. 나중에 얘네들이 하루 4-5시간 지난 애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여기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붙으면 도저히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이 안 되고 크리티컬 피어리 때 잠을 안 자요. 보양력이 뭐합니까? 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하나 더 하겠어요. 애들한테 요즘 성장 호르몬 많이 맞춥니다. 한국에서. 웃긴 일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언제 많이 분비되고가 아니에요. 잘 때만 분비돼요. 잘 때만 분비돼요. 안 자면 분비가 안 돼요. 생각해봐요. 애가 잠을 안 재우고 성장 호르몬 맞추는 게 그 미치지 않습니까? 재워야 돼요. 여기 나온 표대로 재워야 돼요. 안 재우면 애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10시간 다 자다가 이걸 줄였다. 한 8시간을 줄였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콜콜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한국 사람들 그 농축 좋아하죠. 액기스 좋아합니다. 액기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리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성장 호르몬을 줍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주변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정부를 속여요. 전 언짢은 일입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잠을 재워야 돼요. 근데 어른분들이 이게 애들을 갖다 어떻게 이 시간에 재울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수가 없어요. 강제로 재워야 돼요. 강제로 재워서 이 시간을 재워야 돼요. 이 권장 시간을 재워야 돼요. 일찌감치 재워야 돼요. 이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라마단 때문에 애들 안 재우는데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친구 무슬림 의사 있는데 그 친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압도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두들겨 깨우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하여튼 이걸 갖다 생각해가지고 애를 갖다 억지로라도 재워야 돼요. 이 시간만큼을 재워야 돼요. 안 그러면 뇌가 성숙이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보약 먹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몰라가지고 제가 아침 두들겨 깨웠어요. 모르니까 아무리 서울의대를 나오고 서울의대를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의대를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경대의대 정신과 교수 몰라가지고 단 3시간 수면법이라는 책 써가지고 저도 혹해가지고 샀어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서 단시간 수면법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가비지였어요. 가비지. 지나가서 보니까 이만큼 자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만큼 점점 이제 수면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면 더 이상 뇌 성숙에 있어서 성숙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봅시다. 영어들 저도 그때 7시간, 9시간이잖아요. 계속. 그게 18살 때부터 25살까지는 7시간, 9시간이면 잠을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잠을 줄여도 돼요. 그리고 그게 어덜트 26, 64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이미 저기 뇌 성숙이 끝났기 때문에 25살 때까지 진행이 되지만 제 가장 결정적인 건 17살까지 되는 거예요. 17살까지. 그리고 어덜트가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고 노인이 되면 약간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여기 밑에 슬립 스테이지 스루 돈 나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이 표를 갖다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저기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깊은 수면. 네네 그건 아니다. 네네 네 수면 단계가 1, 2, 3, 4가 4가 제일 깊은 수면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8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수면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REM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REM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입니다.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예요. 여기 한마디로 꿈꾸는 시간이에요. 이게 꿈꾸는 시간이에요. 꿈꾸는 시간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Rapid Eye Movement예요. 근데 이게 Rapid Eye Movement 수면이 왜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왜 이런 뻔한 걸 갖다 연구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면.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수면 패턴이 REM 수면이 짧았다가 뒤로 갈수록 길어지죠. 뒤로 갈수록 길어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간에 한 번씩 깨요. 중간에 자기 깬다고 생각 못 하는데 여기 한 3번 깨게 돼 있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뿔같이 이렇게 3번 튀어나온 거 보시죠? 보이시죠? 뒤에.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3번은 깹니다. 건강한 사람들. 몰라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깨면은 이제 좀 찝찝하죠. 느낌 자체가 보통 새벽에 깨시는 분들. 그 수면 유지가 안 되면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깨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제대로 이제 사이클이 제대로 앞 사이클이 여기 앞 사이클 4까지 가잖아요. 2번은. 그리고 그 후는 뒤로 안 가죠. 그게 뭐냐면 4까지 그 깊은 수면을 갖다 이거는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스테이지 4까지 2번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노폐물 제거가. 이거는 이제 그 정식 학설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추리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거창해요. 진짜 얘기할 때 보면은 저기 수면 전문가 아까 말한 한모 씨 지금 같이 공부했던 친구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커니즘 자체가 밝혀지는 게 없어요. 많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거는 하나예요. 지금 그래도 최근 와서 많이 밝혀진 것은 fMRI가 밝혀진 거예요. MRI는 아시죠? 펑셔널 MRI예요. 뇌가 이게 MRI 찍어보면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펑셔널 MRI. 이게 발전이 돼서 그나마 좀 요즘에서는 옛날에는 저기 EMG라고 심전도가 아니라 뇌전도죠. 뇌파 있잖아요. 뇌파. 그거 가지고 완전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꾸 쓰죠. 알파파 베타. 들어보신 적 있죠? 알파파 베타파는 옛날에 그 있잖아요. MC 스퀘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봤어. 네. 알파파를 만들고 베타파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눈만 감으면 알파파가 나와. 근데 이거 가지고 완전히 그 보면은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가지고 이거 코끼리 기네 이걸 코 잡은 장님 붉어 아니야 얘는 무슨 벽 같아 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코끼리 장님들이 여성분들 모여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안 되는 이유가 펀딩이 안 되는 데다가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노폐물 제거. 이거는 기억력하고 정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참 이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알죠? 알츠하이머 닥터 알츠하이머가 발견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잘못 지어졌어요. 이게 65세 이하는 알츠하이머예요. 65세 이하에서 발견되면 late onset Alzheimer's disease예요. 그럼 지발성. 늦게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근데 이름이 잘못 지어진 이유가 뭔가요? 뭔지 아세요? 이게 전체 알츠하이머에서 그냥 알츠하이머가 5%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걸 조발성 알츠하이머라고 해야죠. 당연히. 이게 진짜 알츠하이머고. 그렇잖아요. 이게 95%인데 이건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혈관성, 두 번째는 기질성입니다. 혈관성은 먼지 대강 진작에 가실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원인은 두 가지. 막히든지 터지든지. 근데 그러면 뭐 막히고 터지는 이유는 뻔하죠. 터지는 거는 고혈압 때문에 온 거예요. 고혈압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고혈압이 사일런트 킬러. 왜냐면 증상을 갖다 고혈압 때문에 나 하루 불편하고 나 지금 저기 확정기 혈압 저기 160이고 수축기 혈압 100 되나? 그래도 멀쩡해요 사람들. 근데 지금 몸에서 폭탄을 키우는 거예요. 언제 터져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혈압약 먹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몸 무기력해지고 기울고 그러니까. 사일런트 킬러.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원인이 70%예요. 이 원인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네? 음식. unknown. 모릅니다. 웃기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태까지 아니 제 학교 다닐 때도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래요. 이 연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식한 말로 이디오패식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이디오패식,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알죠? 이디오트 하면 바보잖아요. 바보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몰라요. 이거 의도적으로 발견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갖다 연구 자체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터지든지 막히든지. 근데 보통 터지는 거는 이게 평상시에 혈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있어요. 막히는 게 문제입니다. 막히는 게 이 고혈압에 의해서 터지는 건요, 작은 혈관은 안 터져요. 네, 작은 혈관은 잘 안 터져요. 터져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작은 혈관은 터지면요, 수술 같은 거 하면 이제 금방 나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지금 이렇고 안 그렇겠으니까 똑같겠죠.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작은 혈관 터지는 거. 근데 작은 혈관 막히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 막히는 거 가지고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뇌혈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나스토모시스라고 우회로가 있어요. 우회로가. 그러니까 여기 막히면 일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발성으로 막히고, 다발성으로 막히고 나면 그때는 이게 사람이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이게 어리버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이건 문제가 되죠. 혈관성. 근데 이제 뭐 크게 터지는 것도 결국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혈관성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콜레스테롤인데, 결국은 콜레스테롤 막는 게 결국 콜레스테롤 막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문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터지는 거는 증상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여튼간 혈압제는 나오잖아요. 혈압 뭐 다들 재보시잖아요. 네? 일부러 안 재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여기 뭐 슈퍼스트롱마트 가도 혈압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잴 수 있잖아요. 뭐 저기 코스코 가도 혈압계 팔고 좋은 거 팔더라고요. 홈런이라고 일제. 네. 그거 정확해요. 옛날에는 전자혈압계 부정확하다고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 병원에서도 전자혈압계 일일이 사람들이 다 손으로 쟀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로 다 재요. 전자혈압계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건 혈압계 하나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혈압계는 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혈압이라고 하는 게 안정기 혈압이에요. 병원 가서 혈압 재면요 다 높게 나와요. 그건 진짜 혈압이 아니에요. 평온할 때 혈압을 재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팔을 갖다 한 번씩 다 재요. 그리고 양쪽 팔 혈압이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있어도 차이가 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 문제는 좀 달라요. 콜레스테롤 문제는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쪽 마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이제 와서는 보면은 그게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저희가 식이요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량을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쌀이잖아요. 쌀, 흰쌀밥. 네? 나 이거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내가 진짜 하루가 안 지나간 거. 지금 안 먹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청나라의 기록에도 있어요. 조선 사신한테 진수성찬으로 대접했는데 밥을 안 줬더니 먹었다. 이만큼 먹여줬는데 난 먹어야 된다. 저기 가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대신이 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대접 잘해줬어 하니까, 아니 뭐 끼니를 근데 이만큼 줬는데도 자기는 끼니를 해야 된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딴 거는 아니더라도 밥을 줘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갖다 우리가 적당,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양을 갖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20대 때는 이만큼 먹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대사율이 워낙 좋아요. 물론 요즘에는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10대에서도 저기 성인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조차. 제가 아는 친구 10대인데 성인형 당뇨병 진단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요. 한국에. 그런데 그렇지만 뭐 아무튼 우리가 20대 때는 대사율이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진짜 뭐 다음날 보면 배고프고 막 그랬잖아요. 다음날까지 아니면 그냥 호종지는 배고프고 뭐이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돌아서면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지. 그 정도로 대사율이 좋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대사율이 떨어져요. 특히 40대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가만히 넉놓고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에 지방이 쌓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삐쩍 마른 사람도 그 삐쩍 말랐는데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은 몸은 삐쩍 말랐는데 점점 되면 배가 오징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문제는 근데 몰라요. 건강하신 분들은 평생 가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뭐 저기 진짜 평생 가도 배 안 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관리를 하시고 복합탄수화물량을 갖다 정 조절을 못하겠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럼 좀 낫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걸 피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있잖아요. 간에서 그걸 갖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 지방으로 바꾸고. 안 그러면 왜냐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고혈당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갖다 하다 안 되면 그게 당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 문제가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한 게 요즘 와가지고 이 복합탄수화물하고 그 고기 지방을 같이 먹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삼겹살 같은 거 밥하고 막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사람들이 여기 고기 싫어하시는 분 없죠? 어떻게 고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아하니까 다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꾼들끼리 다 눈빛만 봐도 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특히 여기 오면 뭐 바베큐 특히 그 맛에 살지 않습니까? 바베큐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보면은 뭐 저기 요즘에 등산 가가지고 취사하고 구워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인류는 구운 고기에서 굉장히 좀 평안한 느낌입니다. 왜냐면 우리 조상들의 기억이에요.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뭐 이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 제가 말하는 건 뭐 호모 에렉투스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숭이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만 얘기해요. 구석기 시대에는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인류. 구석기 시대 인류는 지금 우리 몸 자체가 구석기 시대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는 20만 년 이상, 10만 년 이상이에요. 20만 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불과 만 년 정도밖에 해요. 만 년이에요. 거의 2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30분의 1? 10분의 1? 구석기 시대가 왕성되다가 신석기 시대 잠깐 되다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 농축이 돼가지고 만 년이에요. 이게. 나머지 구석기 시대예요. 완전 다른 고기예요. 뭐가 다르냐? 지방 조성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조성이 왜 다릅니까? 구석 시대 때는 우리가 목축을 안 했어요. 그냥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들이 곡식을 안 먹었어요. 풀만 먹은 고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 대부분은 90몇 %, 대절대적으로는
곡물을 먹인 고기고 곡물 중에 대부분 옥수수를 먹인 고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 우유 같은 경우도 풀먹인 소의 우유하고 했잖아요. 우유에서 나온 그 버터랑 그 풀먹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곡물을 먹은 버터 완전히 조성이 다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고기 지방도요. 그러니까 곡물을 먹인 지방하고 이게 풀 먹인 지방은요. 풀 먹인 고기 지방은 이 상대도 안 되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면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몇십만 년 이상. 우리가 곡물을 많이 먹은 게 신석시대부터잖아요. 구석시대 때는 농사를 안 졌어요. 그때는 무슨 곡물이에요. 진짜 그거는 희귀제. 어쩌다가 진짜 그건 그날은 운 좋은 날이에요. 곡물을 채취한 그때 채취 수렵 정제잖아요. 그걸 갖다 그러면 거의 못 먹고 살리는 우리 몸은 풀먹인 지방에 적응된 게 이런 복합 탄수화물보다는 더 적응된 거. 그런데 이런 지방은 이런 복합 탄수화물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탄수화물. 뇌 때문에. 두뇌는 오로지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에너지 소비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해요. 이게 에너지 소비 좀 그걸 갖다 기억해보 왔어야 되는데 하여간 거의 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3분의 1? 그 정도. 그러니까 뇌가 이쪽은 뇌가 써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합 탄수화물을 갖다 먹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뇌가 힘드니까. 뇌를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뇌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뇌는 다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고 있을 때만 꺼지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만. 이게 자고 있을 때도 완전히 꺼지진 않습니다. 그 액티비티만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이 풀먹인 지방은 그래서 풀먹인 지방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대인은 먹는 게 이런 풀먹인 지방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복합 탄수화물에다가 곡물을 먹인 동물을 먹습니다. 우유든 지방을 갖다 그걸 갖다 먹습니다. 특히 옥수수는 매우 나빠요. 옥수수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한 식품 자체가. 그런데 왜 옥수수를 키우냐? 경제성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옥수수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현대인은 농업 대량 생산으로 배고픔을 면했어요. 아사자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제는 전 세계 인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 수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이 시대에서 그걸 갖다 좀 어느 정도 시대적 흐름을 갖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해가지고 깨어있다고 회사를 없애고 뚜기 부시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로서 깨어있으면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은 당연히 회사들도 바뀌어요. 우리가 풀먹인 고기 먹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풀먹인 고기 업자들이 수요가 늘면 풀먹인 고기 업자들 수가 늘어날 겁니다. 네, 당연히. 그 고기가 약간 더 비싸더라도 그 고기 하겠다. 그러면은 그 고기가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회사를 갖다 가서 촛불을 대고 저기 회사 문 닫아라. 어차피 여기는 안 통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 사주면 그만이 안 사주면 사람 숫자가 늘면 그러면 그 회사들도 이제는 풀먹인 고기가 좀 더 많이 팔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생산해서 그걸 팔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혈관성은 그런 이 정도로 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는 좀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길게 하면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요. 네. 이거는 혈관성. 근데 원래는 이게 혈관성이 이게 진짜 이게 소재가 아니고 기질성인데 기질성 문제가 사실 오늘 진짜 주제예요. 근데 혈관성 무서운 병이잖아요. 똑같아요. 생각보다 뭐 치매 오면요 혈관성이건 기질성이건 치매잖아요. 뭐 총에 맞아 죽나 칼에 찔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또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의사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렇게 염려해주지 않습니다. 염려해주는 척은 해요. 척. 왜냐면 의사들이 실제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혈관성 얘기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혈관성 메소드 받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는 분이 의사한테 갔어요. 고지혈증 있어요? 고지혈증. 근데 별거 아니야. 심각하지 않아. 고혈당 있어. 심각하지 않아. 고혈압? 병원에서 있을 때는 그냥 그래. 근데 집에서 있을 때는 막 혈압이 막 이래. 이걸 뭐라고 하면 이분은 대사증후군 목전에 있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대사증후군 목전에 있어요. 바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으로선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왜 걱정할 거 없어요? 이분 지금 대사증후군 되기 일보 직전인데. 왜냐면 의사는 이분이 대사증후군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병이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 약 처방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사증후군 걸리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생각해보세요. 당뇨랑 고혈압이랑 있잖아요. 각각 있는 거랑 이게 합해진 거랑 사망률이 이게 2배가 아니에요. 4배, 8배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 효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는 상승 효과라고 하죠. 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질성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알츠하이머예요. 이게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이거 진단받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게 제 문제 때문에 관심 가지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다 저한테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암에 대해서 아는 거 뭐 그런 거 다 집에서 닥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가 지금 완해가 되셔가지고 암에 걸렸다가 완해돼서 좋다는데 진짜 노인정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가 일부에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합니까?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85세에서 알츠하이머로 진단되는 인구가 남자는 12%, 여자는 20%. 그렇게 많지 않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루디 텐지 교수가 (85세) 50%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버드 교수가 뻥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그냥 최고 권위자 제가 이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한국으로 치면 지방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딴 사람이에요. 하버드에서 박사 땄. 그리고 하버드 교수가 됐어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학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엔 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서 박사,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석사 논문 무지무지 잘 쓴 거예요. 석사 논문 무지무지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생기는지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 탈 겁니다. 멀지 않았어. 나이가 젊어서 아직 안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50%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뻥이 심하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왜 이런 갭이 생길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단 받은 사람이에요. 진단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게 50%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뇌 표본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은 죽고 나서 자기 몸을 갖다 의학 연구에 바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뇌를 갖다 뽑아서 뇌 표본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이미 알츠하이머 상태다라고 이분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 갭은 있는데, 그리고 이분 얘기가 사실 다 사실에 가까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제가 진단받은 얘기, 그 퍼센테이지만 이걸 갖다 전 인구에서 그렇다, 그걸 갖다 조사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부정확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낮죠, 여자가 더 높아요. 이 원인도 몰라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윌리 텐시그에서 50%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20년 전부터 이것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발현되기 20년 전부터 이게 진행되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15년이라고 했어요. 20년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20년부터 더 빨리부터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슨 도끼를 이만큼 저기 골표본을 갖다 우리가 무슨 731 부대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이게 아까 fMRI로 이렇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포 레벨까지 다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 점점 뭐가 보이긴 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세포를 갖다 하나하나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표본을 갖다 이렇게 뇌를 갖다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파라핀에 쪄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얘기에서 좀 비유학하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놀에 담습니다. 뇌를 갖다 페놀에 옛날에 페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페놀이에요. 냄새 지독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지독했던 냄새가 뇌에 담는 페놀 냄새였어요. 그럼 페놀에다 담갔던 걸 갖다 파라핀에다가 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닝 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20년 전부터 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건 또 몰라요. 왜냐? 6.25 전쟁 때까지 전까지는 동맥경화가 중년이 돼야지 진행된다. 그게 학설이 6.25 때 깨졌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사자들이 생겼어요. 전사자들이 몇 살이냐고?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미군 군의관들이 병리학 군의관들이 그 부검을 한 거예요. 벌써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의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계기가 없었으니까 이분은 20년 전까지 얘기하지만 더 앞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질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알츠하이머가 그 잘못된 용어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용어라고. 그렇지만 잘못된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용어가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하면 세계 신경과 의사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하고 똑같아요. 그 지발성 알츠하이머의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생기는구나. 아까 우리가 이건 뉴런이죠. 뉴런.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하여튼 이게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좀 뭐랄까 성게 있잖아요. 성게같이 생겼어요. 이 인접부의 물질 이걸 시냅스라고요. 이 시냅스에 노폐물이 끼는 거예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 노폐물이 낍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게 3차원으로 뻗어 있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몇 군데 막힌다고 해가지고요. 갈 게 안 가지 않아요. 다 바이패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다 막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가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스위치 그 인접부가 녹 쓰는 거예요. 녹이 쓰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신경세포가 퇴화됩니다. 축소됩니다. 자극이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하나하나가 없을 때가 이게 혈관성일지는 모르고 혈관성일 수도 있고 기질성일 수도 있고 이걸 갖다 방치하면 나중에 이게 호밀 음악을 걸 갖다 가려서 못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까 85세를 갖다 기준으로 하니까 최소 65세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막아야지.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거예요? 왜냐? 방법이 있는데 쾌백에서 이거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을 갖다 개발을 했어요. 쾌백 5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개발력은 좋은데 어떻게 팔아먹은 진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FDA 아시죠? FDA는 다 아실 겁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약처입니다. 여기서 FDA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인증기관이 FDA하고 유럽 인증기관이에요. 유럽 전체 통합 인증기관이에요. 그래서 FDA가 더 커요. 시장 자체가 미국이 더 크니까. FDA에서 약 신약 시료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페이스 3를 거칩니다. 일상 검사, 이상 검사, 3상 검사예요. 일상 검사는 안전 검사예요. 먹으면 안 죽습니다. 이상 검사는 동물 실험이에요. 동물한테 통과. 3상 검사가 클리니컬 트라이에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2상까지 통과해요. 3상은 통과가 안 됐어요. 당연하죠. 왜냐? 이미 중증 치매가 되는 사람들 이걸 치료부터 소용없어요. 뇌들까지 다 죽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약을 갖다 그러면 예방약으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영양제도 다 쓰고.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물 중에서 치매가 걸릴 정도로 오래된 동물이 없어요. 사람 말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너무 지루하게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요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우리 머릿속에 이게 여기 시냅스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면 여기 연결이 안 돼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요. 뉴로트랜스미터. 여러분 혹시 도파민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 그 제일 유명한 아드레날린. 이거 신경 전달 물질. 그 의사들은 에피네프린이잖아요.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팝니다. 저기 가게 있습니다만 이게 세로토닌. 근데 다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만든 줄 아세요? 세균이 만들어요. 세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이 만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잖아요. 근데 다만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김치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김치를 먹어요. 제일 안 좋은 김치. 그러니까 제일 덜 유익한 김치를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매운 김치가 가장 김치들 중에서 제일 덜 유익한 김치예요. 왜냐면 유산균이 중요하잖아요. 유산균. 그리고 김치는 염분 문제가 있잖아요. 염분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매운맛이 짠맛을 갖다 둔하게 만듭니다. 짠맛을 느끼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솔루션이 뭐겠습니까? 솔루션이 백김치예요. 백김치, 물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아까 잠에 이게 잠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하이라이트 중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이러면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유산균들이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유산균을 잘 키우는데 유산균이 이런 유익균이 우리 몸의 세포의 10배예요. 개체수가. 그러니까 이게 단세포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아니에요. 단세포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세포 수가 우리 몸의 세포 수의 10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공생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잘 키워줘야 돼요. 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잘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아시죠? 살이. 그러니까 스님 돌아가시면 화장하면 살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유행어가 스트레스가 살이 생기게 그렇네요. 그 살이가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의학적 거에서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몸에서 뼈에서 있잖아요. 칼슘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살이 박힌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에 박힌 거예요. 그럼 이게 염증이나 일으키기 좋아요. 이게 인대염이나 이런 염증이 일어나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돌같이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게 모래보다 알갱이가 더 적은데 삐쭉삐쭉해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삐쭉삐쭉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요. 주변에 없애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칼슘이 여기만 박히는 게 아니에요. 뇌까지 가요. 그러면 뇌에 제일 많이 쌓이는 데가 어디냐면 송과선, 하이니어를 해요. 왜냐면 이게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이니어 굉장히 작은 기관이 솔방울만큼 큰 기관이 아니에요. 좁쌀만한 기관이에요. 좁쌀만한 기관. 송과선을 끼면요. 문제가 뭐냐면 송과선이 우리 수면하고 관련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대량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세로토닌이 아니라 멜라토닌. 맞습니다. 멜라토닌 분비 기관이에요. 여기 칼슘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 못 자요. 수면이 떨어져요. 질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유익균을 키워줘야 돼요. 백김치, 물김치 드시면서 이걸 갖다 빼려고 하면 뭐냐면 얘네들한테 이게 얘네들이 바이타민 K1이라는 걸 갖다 이 유산균이 먹으면 K2로 만들어요.
몸에서 이런 칼슘 이 찌꺼기 있잖아요. 때 박힌 거 있잖아요. 이게 K2가 빼줍니다. K2가. 근데 이걸 갖다 유산균이 그 야채들 있잖아요. 파란 야채 먹고 거기 있는 이게 K1은 파란 야채가 많습니다. 녹황색 채소. 이걸 갖다 하려면 여러분이 백김치, 물김치를 많이 먹으면서 이 녹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요 비타민 K2를 갖다 바로 구입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더 이야기하면 한없이 크게 그렇게 나가는데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1시간 반을 갖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오래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준비를 갖다 하면서 최대한 제가 실제 계획은 30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얘기들만 한 건데도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한 건데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 질문이 너무 우스꽝스러울지 몰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은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저기 예방 차원에서 네. 요즘 먹거리가 너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이렇게 농사지었던 그런 방법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네네. 농사짓는. 아 네네네. 근데 대체할 만한 네. 예방 식품 좋은 식품이.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거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의 농무부 있잖아요. 농무부 공무원이랑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농무부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미국에는 진짜 식품이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농무부에서 계속 그 모든 농산물 있잖아요. 영양소 체크를 해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매스 프로덕션, 소위 말해 대량 생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량 생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안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농산물을 과잉 생산하는 바람에 한국에 원조 주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 보릿고기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48년대 48년에서 61년까지. 예? 그러니까 약 13년, 12년, 13년을 갖다 미국에서 인조 농산물 원조를 해줬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조를 해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농산물이 대생산이 증대돼가지고 주체를 못하겠어서 그때 당시 미국 애들이 바다에 막 버렸어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시키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러느니 차라리 한국에 주라고 그때는 싸바싸바 뭐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영어는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받은 거예요. 딱 이승만 박사 그만둘 때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좋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질자체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에 똑같은 뭘 하려고 해도 비료를 갖다 주잖아요. 비료가 뭡니까? 비료가 칼륨 그리고 인산 그리고 나이트로젠 질소 3가지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3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른 원소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열심히 주면 겉은 잘 자라요. 그럼 처음에는 얘네들이 잘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땅 안에 이 토지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거 완전히 고갈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병충해 약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약을 더 쳐야 돼. 옛날에 농약 안 치고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농약 쳐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농업혁명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안 굶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곡물 많이 먹인 고기 같은 게 고기 기름 같은 게 문제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네. 기름 조성이 다릅니다. 지방 조성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저기 풀 먹인 버터 같은 거는 그냥 퍼먹어요. 저 자신이. 근데 그냥 버터는 거리를 두고 사요. 애들 우유도 안 마셔요. 저는 우유도 안 마십니다.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지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해조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역 먹잖아요. 다시마 먹잖아요. 바다에서는 이런 원소가 고갈되지 않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좀 더 많이 먹거든요. 미역 같은 거 애들 근데 안 먹잖아요. 먹여야 돼요. 미역국 같은 거는 애들한테 먹이고 참 우리가 애들한테 그 남겨줄 만한 좋은 음식적 유산자체가 아까 말한 백김치 그리고 이런 해조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안전 좀 더 나아요. 다만 한국 사람이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국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트륨 그 섭취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뭐 가게로 오시면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저기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저기 집사님은 아니시면 좋아하시는 저기 스피루리나도 좋아요. 그거 스피루리나. 네, 저는 2006년도서부터 네. 그 스피루리나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스피루리나는 회사 잘못 고르면요, 그 독소가 있는 거 독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은 걸 골라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그 우울증이나 네. 불안증이나 신경증 환자들이 네. 약을 처방받으면 졸린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잠을 자잖아요. 네. 그럼 잠 속에는 네. 명상과 같은 자기 치유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네. 잠을 잔다는 것은 네.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네.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라든가 예민함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잠 속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불면증을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 불면증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법이 많지 않아요. 치료법이 다 그냥 수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를 주면 습관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수면제 먹어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정 먹고 잠이 안 와서 전 수면제 두 종류를 먹었습니다. 제일 그리고 트리아졸람이라고 해서 지금 단기 수면제를 먹고 하나는 또 알륨이라고 해서 그냥 벤조디아ze핀 계통인데 그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면제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이 요즘 와서 많이 뜨는 게 뭐냐면 코그니티브 세라피, 인지치료예요. 인지치료. 근데 이게 뭔가 별거 아니에요. 낮은 동안에 일어났던 스트레스나 분노나 그런 걸 갖다 가라앉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 자연약 먹고 잡니다. 근데 최근에 네. 제가 스피루리나를 먹고 네. 저 같은 때는 먹어보고 좋아서 가족, 이제 남편, 딸, 아들 네. 다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에 저랑 나이가 똑같은 남자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네. 스피루리나를 좀 사서 드셔보시라고. 네. 처음에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게 아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기능입니다. 스피루리나요. 예, 진녹색이잖아요. 네. 대단히 짙잖아요. 예, 그게 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제가 거기에 바이타민 K1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산균하고 만나가지고 K2가 돼가지고 이분 저기 손과선에 있는 때를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네.
그건 굉장히 이건 흔한 경우예요. 근데 이게 송과선에 그분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예. 50대 중반인 거 알겠는데 말인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나이가 오래되면요, 이제 이 상태가 오래가면요, 이게 여기 칼슘이 이게 떨어져도 이게 송과선 기능이 잘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과선 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까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그럼요. 아니 잠은 완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폐물을 갖다 뇌 속에 노폐물이 있잖아요. 이게 낀 게 치우지 못하면요, 이거는 그 생각해보세요. 모든 건강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이 유익균 있잖아요. 유익균, 이 균도 있잖아요.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균 조성이 달라져요. 배 속에 있는, 이게 저기 장 속에 있는 균 조성이 달라져요. 이 장들이 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유익균 콜로니가 늘어나고 유해균 콜로니가 줄어들어요. 없던지. 근데 나중에 유해균 콜로니나 그런 것들이 커지고 얘네들이 쪼그라들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얘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얘네들이 그러고 얘네들이 안 좋으면 또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몸 전체 상태가 다 나빠져요. 얘네들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익균 상태가. 네. 이건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네. 알츠하이머하고 디멘시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아까 말씀이 드렸는데요. 디멘시아는 모든 치매를 다 말하는 거예요. 디멘시아는 혈관성 기제성 치매 다예요. 알츠하이머는 기제성 치매 중에서 65세 이전, 65세 이후는 지발성 알츠하이머예요. 기제성입니다. 기제성.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똑같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그 잠자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간 된다고 치면 네. 9시부터 3시 자는 거라고 12시부터 자서 6시 자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잠을 자는 게 가장 그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이게 아까 멜라토닌이 있잖아요. 멜라토닌 분비가요, 눈에 아주 가벼운 빛만 닿아도 확 줄어요. 눈 감고 있을 때 아주 깜깜하게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아무리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도 이게 안방은 블랙 커튼이거든요. 블랙 그거든요. 그들 옆으로 빛이 새요. 그러니까 새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게 빛이 문제예요. 빛이 문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일찍 자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 그러면은 자고 있는 내내 다 어둡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여름 여기 해 되게 늦게 지고 해 되게 빨리 뜨잖아요. 여기 북극에 가까워서. 그래서 되도록 빨리 자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숙면을 취하라고. 네. 10시간 자더라도 8시간 자나 10시간 자거나 아니면 뭐 5시간 자더라도 네. 숙면을 취한 5시간 자는 사람이 10시간 자는 사람보다 더 개운하고 더뭐 네. 그건 이제 수면 사이클하고 관련이 됩니다. 수면 사이클하고 관련이 되는데, 수면 사이클이 그거는 10시간 자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사이클을 갖다 하여튼 몇 시간에 되든지 수면 사이클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수면 사이클 중간에 깨면요, 언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만큼 자꾸 반만 자고 수면 사이클 다 끝내고 깼다. 그러면 깬 사람이랑 요거 좀 뜨다가 이 중간에 깼다. 이 사람이 더 피곤해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런 사이클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죠? 사이클 조절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환경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알츠하이머 문제가 뭐냐면 노인성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것 중에 한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이 노폐물이 끼잖아요. 노폐물이 끼면은 잠자는 잠의 퀄리티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렘수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렘수면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뇌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요. 얘네들이 다 막아서. 그러면 다음 사이클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깨요, 자꾸. 네. 그래서 이거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 가설이에요. 뇌는 밝혀진 거. 근데 제가 읽어본 여러 가지 읽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뇌 같은 것에 이런 청소나 그런 걸 갖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이런 약 드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그 운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운동까지는 안 돼요. 심장이 좀 더 빨리 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면은 약간 혈관을 갖다 이렇게 그 확장시키는 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코 같은 게 은행이 그 일본어 발음일 뿐이에요. 은행나무 만든 그런 걸 먹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뇌 순환을 갖다 개선시키면은 좀 더 나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침에 훨씬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산균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먹고 있거든요. 네네.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사실 그걸 먹기 시작한 거는 이제 뭐랄까요. 저는 우울증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민와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0억 10억 네. 10빌리언. 네. 뭐 그냥 거기 선라이즈에서 그냥 사서 먹거든요.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센 거를 먹어야 되는 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만 먹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다른 환경이 안 조성이 안 되면요. 유산균이 들어가서 칼로리를 제대로 조성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제가 지금 비타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타민 가게 주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다들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도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이 분야로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야인데 뭐하러 일로 들어오니까. 저같이 제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에 따라서 저 자신하고 제 가족을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지. 솔직히 말해서 돈만 생각했으면 이 분야까지 일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주어진 탤런트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래서 시작한 거지.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를 먹고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프레바이오틱하고 같이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프레바이오틱을 먹어줘야 된다. 네네. 프리바이오틱 같이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프리바이오틱을 먹건 뭘 먹건 자기가 그걸 얘네들이 콜로니를 형성하는데 좀 더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을 먹으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요. 몸에서 독성 물질이 당연히 생겨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유해균 같은 게 콜로니가 커져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 물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밑 빠진 독이라도 계속 이게 물이라도 계속 찾게 한다라는 의미는 돼요. 안 먹으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계속 드시다가 안 드시면 이제 도로함이 타고 이제 쫙 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산균을 갖다 계속 먹다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낼 수 있게 생각해봐요. 저기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양질의 유산균이에요. 그 유산균 달리 안 먹어도요. 그거 김치만 열심히 먹고 몸 상태만 좋게 하면요. 유산균 따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는 아무래도 김치를 덜 먹게 됐습니다. 네. 김치를 갖다 뭐 아까만 깍두기 국물 먹고 대장암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김치 많이 안 먹어요. 저도 백김치, 물김치 약간씩 먹는 수준이고 김치를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런 매운 김치도 물론 가끔 가다 먹고 그런데
그래도 몸 상태를 갖다 좋게 만들어주면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몸에서. 안 그러면요 어떤 때는 그게 먹어도 결국 도로병 안 먹으면 변비가 오든지 아니면 설사가 되든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또 가격도 안 싸요. 예. 네, 비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서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잠을 얼마나 자느냐 그런 것도 아까 잠의 중요성을 갖다 얘기했잖아요. 잠이 왜 중요한지. 잠이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다. 그럼 유산균 100번 그러니까 유산균 먹어가지고 잠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산균 먹어서 잠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니 뭐 잠에 문제 없고 딴 데는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다면 뭐 그냥 밑빠진도 물게 그냥 안 먹으면 다 돌아오면 하기 때문에. 그럼 5대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은 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영양소는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만으로는 섭취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대량 농업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필수 영양소라도요. 오메가 6는 되게 많아요. 오메가 6는 모든 식물성 우리가 오메가 6는 과섭취하고 있어요. 오메가 3는 거의 되게 적고. 그러니까 오메가 6는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몸에 나트륨도 필요해요. 소금을 많이 저염식이 사실 사람들이 저염식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금 너무 적게 먹잖아요. 위산이 안 나와요. 이게 여기 뒤에 NaCl, CS 클로라이드가 위산 원료예요. 소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금을 갖다 먹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다른 미네랄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소금을 갖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 섭취량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저염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적게 먹으면 위산이 안 나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음식으로 맞추는 게 매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는. 특히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달라요. 지금 리코멘드 데일리 아이디어라고 하나? 영양소 하루 권장량, 예? 하루 권장량인데 그게 옛날에 미국의 50년대 농부들 기준이랍니다. 현대인이 안 맞아요. 현대인은 신경 많이 쓰는 사람한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에 만화유를 먹습니다. 지금 당뇨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만화유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겁을 줘요. 모르면서 얘기해요. 모르면서 3,000 이상 먹으면 뭐 과잉이 된다는데 하루에 만 아유. 네. 그럼 그게 미리수가 어디까지 있어요? 천아유. 보통 여기서 파는 건 제일 큰 캐나다에서 파는 건 제일 큰 게 천아유죠. 미국은 만아유짜리도 하나를 팔아요. 네. 근데 이 의사들이 모르면서 3,000아유 먹으면 과잉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논문 중에서 12,000 먹어가지고도 12,000까지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논문은 의사들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3,000 넘어가면 그건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대인이 햇빛을 워낙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40 넘어가면 몸의 모든 기능이 다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생성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는 거고 3-4천은 드셔야 돼요. 최소. 네. 그래야지. 특히 여자분들은 나이 드시면서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칼슘 같은 거 드셔도 되는데 칼슘이 이제 좋은 걸 먹어야죠. 네. 칼슘은 몸에 저축을 해야 돼요. 칼슘 저축을. 네. 왜냐면 그때 폐경이 되면 저축이 안 되는 그때부터는 빼드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 아무튼 제가 오늘 할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2시간 가까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지루했던 거 아닌가. 제가 30분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시간 분량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근데 너무 간단하면 사실 여기 와가지고 오신 의미가 없잖아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신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와주셔서 넘어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6분 정도만 실장님을 생각했는데 날씨는 좋았는데 다 밖으로 나가시고 또 오늘 한인회에서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또 거기 많이도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9월 달에 저희들이 또 강연회를 또 다른 분야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신 이용환 분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